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가까이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수도가 된 평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시는 인구 270만 명이 거주 중인 북한의 수도이며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북한의 최대 도시입니다. 평양은 기원전 194년 이전 고조선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경주, 서울보다 앞서 건설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평양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동강 이남으로까지 시가지가 확장되어 대동강이 평양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평천, 평나로 기록되어 있긴 한데 평은 벌의 뜻을 빌려 쓴 것으로 보이고 나는 신해할 때 내의 이두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도의 평은 평양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평양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평양에서 서울로 피난 간 숭실대학교, 평양의 문화적 요소인 을밀대, 봉피항 등의 평양냉면가게, 모란봉에서 이름을 딴 모란시장으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처음 도읍으로 삼은 곳이 평양입니다. 기원전 194년에는 위만의 정변으로 건국된 위만조선에서 평양은 왕검성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위만의 손자 3대왕인 우거왕이 전한과 진나라의 교류를 막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자 전한의 7대 왕제 무제는 사신 서파를 보내 외교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서파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무제에게 처벌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을 호송하던 고조선의 제후왕인 비왕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비왕을 살해한 것에 분노한 우거왕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해 서파를 살해했고 무제는 이를 명분으로 1년 뒤인 기원전 109년에 위만조선을 침공함으로써 왕검성 전투가 발발합니다. 결국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내분으로 자멸하고 이를 놓치지 않은 전한의 공세로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전한은 위만조선에 4개의 군인 한사군을 설치했고 그 중 하나인 평양에는 낙랑군 조선현을 세웠습니다. 313년에는 중국 본토가 서진의 몰락으로 혼란에 빠져 낙랑군이 고구려의 15대왕 미천왕의 공격에 무너졌고 결국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백제는 대방군을 후원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69년에는 고구려의 16대왕 고국원왕이 치앙을 기습 점거하면서 이에 근초거왕의 태자인 부여구수가 반격하여 승리한 치앙 전투가 있었습니다. 2년 뒤인 371년 고국원왕이 보복전을 개시했지만 근초거왕과 부여구수가 반격한 평양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초거왕은 고구려의 전략을 예상하고 폐하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고 평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백제군은 평양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고 쓰러져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이후 427년 고구려는 장수왕 때에 들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고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604년 수나라에서는 초대왕제 문제가 사망하고 모략으로 형을 몰아내고 태자가 된 양광이 뒤를 이어 수나라의 2대 왕제 양제로 등극했습니다. 양제는 육군대장 좌우익대장군 겸 사돈인 우문술, 별동군 총사령관인 우중문으로 하여금 35만 명의 병력을 차출해 평양 직공을 명령했는데 각지의 방어선을 우회하고 평양 일대에서 수군과 합류해 평양성을 공격하여 일격에 전쟁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이때 수군 장수 네오아는 우중문과 우문술의 대군이 도착 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구려의 대패에 바다 멀찍이 퇴각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보급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나라군은 평양성 앞에 머물러 있다간 군량 부족을 간파당해 고구려군에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살수까지 퇴각했습니다. 이때 26대왕 영양왕은 고구려의 재상인 을지문덕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고 을지문덕은 적중에 들어가 직접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을지문덕이 항복 의사를 밝히고 돌아간 후에 소식을 전해오지 않자 우중문은 그제서야 속은 것을 눈치채고 평양성 진격을 명했습니다.
이 지연 전술 끝에 먼저 평양 인근에 도착한 수나라 수군이 조급해지면서 5만 명의 전투 명령을 가진 수군이 독자적으로 평양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중문의 별동대는 평양성까지 도착했지만 적의 도읍을 코앞에 두고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있던 수나라군에 을지문덕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을지문덕은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를 보냅니다. 이 도발에 우문술 우중문은 분노했지만 더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퇴각을 명령함으로써 여수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초대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죽고 665년 그의 아들 연남생이 2대 대망리지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645년 제1차, 661년 제2차 여당전쟁을 치르면서 고구려의 승리로 당나라도 당시 막대한 국력 손실을 입었는데 이때 잠잠하던 고구려와 당나라는 고구려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인해 다시 들끓기 시작합니다. 666년 연남생은 지방으로 순시를 떠났는데 그의 동생들이던 연남건과 연남산에게 주위 신하들이 연남생이 당신들을 죽일 것이니 먼저 공격하자고 제의합니다. 결국 두 형제는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자광의 이름으로 연남생을 소환하게 되는데 연남생은 국내성을 본거지로 저항하려 하다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연남생은 당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편 신라 30대 왕 문무왕 또한 백제 멸망 이후 고구려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고 666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당나라의 병력을 요청합니다. 이때 당나라 3대 황제 고종은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대대적인 준비 끝에 연남생을 앞세워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신라는 전쟁 준비만 하다가 고종의 합류 요청에 따라 668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김음도를 대당 대총관으로 하는 등 신라 서북부 한성에서 출진해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평양성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연남권의 군사였던 승려 신성이 당나라 장군 이세적과 내통하여 평양성의 성문을 열었습니다. 평양성은 불길에 휩싸였고 고구려군을 이끌던 연남권은 자결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보장왕과 함께 당나라군에 사로잡힙니다. 한때 요동을 호령하고 중국의 대륙국가와 맞서 싸우던 고구려가 70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보장왕을 비롯한 고시 왕족들과 연남권을 비롯한 대신을 포함한 20만 명을 당나라로 강제 이주시켰고 고종은 보장왕으로 하여금 태종의 무덤으로 끌고 가 강제로 절을 하게 했습니다. 신라도 고구려인들을 사민시키면서 고구려 멸망 후 고려가 평양을 서경으로 삼기까지의 253년간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남북국 시대에는 평양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황폐해진 평양에 지금의 황해도 지방 백성을 옮겨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처음에는 평양대 도읍으로 삼았다가 이어 서경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개경과 서경의 행정기구를 분리하는 분사제도를 시행해 조정의 일부를 서경에 놓기 시작합니다. 1010년 제2차 여요전쟁에서는 고려군과 거란군이 서경의 지배권을 놓고 맞붙은 서경전투가 있었습니다. 제2차 여요전쟁에서 서경이 항복하거나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거란의 남하 및 보급 거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18년 제3차 여요전쟁에서는 2차 때 서경 인구와 자원을 보존한 덕에 거란군 1만 명 이상을 죽이는 전과를 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서경의 전성기는 1135년 17대 왕 인종 때 서경천도의 실패로 일어난 묘청의 난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묘청의 난은 1136년까지 서경에서 이어진 반란으로 승려 묘청이 서경천도와 칭제건원, 금나라 정벌을 요구하며 서경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주모자인 묘청은 반란이 일어난 지 17일 만에 조광에게 목이 베어졌고 묘청의 목을 들고 항복을 청했으나 김부식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져 2년간 대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묘청의 난을 제압한 즉시 서경의 치안과 기초적인 행정 업무에 필요한 기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구들을 전부 폐지합니다. 1174년
19대왕 명종 때는 서경유수 조이총이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어 서경의 모든 관서가 육조에 분속되고 각 조의 사 가운데 한 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32년 제2차 염홍전쟁 때는 매국노 홍복원이 서경을 전투 없이 넘겨주었고 몽골군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1359년에는 홍건적이 침공하자 31대왕 공민왕이 이암을 서북면 도원수로 임명하고 청야전술을 펼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암은 청야전술을 거부하고 후퇴하는데 그의 계획대로 홍건적은 물자를 챙기기 위해 서경에 무혈 입성한 후 약탈에만 집중하며 더 이상 남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1360년에는 고려군이 서경 탈환전에 투입돼 홍건적과의 교전을 펼쳤고 서경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려가 멸망한 후 조선시대에는 평안도 평양부로서 북부지방의 최대 거점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와의 지역 감정을 이어갔는데 지역 명문가가 각종 전란으로 뿌리 뽑혀 과거 합격에도 승진이 어렵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평양부에 주재하며 평안도를 관할하는 평안감사는 조선의 3대 지방관으로 나주목사, 과천염관과 더불어 가장 선망하는 부임지역이었습니다. 이후 1592년에서 93년 사이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 임진왜란 때 조선 북부 최대 도시인 평양부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이 4차례간 벌인 평양선 전투가 있었습니다. 1592년 7월 한양을 함락시킨 고니시 유키나가는 개성을 함락시키고 평양부로 출발했습니다. 14대왕 선조는 평양부를 사수하긴 했으나 고니시의 진격 소식을 전해 듣고 평양부에서 의주목으로 옹진했습니다. 결국 평양부는 전쟁 개전 60일 만에 일본군에 함락당했고 선조는 명나라에 대제학 이덕영을 사신으로 파견해 원군을 요청해 명나라 13대 황제 만력제는 요동부총병 조승훈에게 군사를 주어 1차 원군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평양성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구로다 나가마사가 함께 입성했다가 구로다의 병력은 황해도 공략을 위해 성을 나왔는데 이에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여겨 평양성 탈환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 길 양편에 매복하고 있던 일본군의 조총 사격으로 패했고 부상을 입은 조승우는 패장면만 이끌고 8월 요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2차 평양성 전투 이후 명군이 요동으로 철수하자 조선은 최대 규모의 병력을 모아 단독으로 평양성 탈환에 나섰습니다. 이는 그동안 패배하긴 했지만 두 차례의 전투를 통해 일본군 병력 역시 소모되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평양성 밖에 조선군이 이르자 성 안에서 수많은 일본군이 나와 공격하면서 재차 교전이 벌어졌고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 후퇴합니다. 이후 명나라 조정에서는 대군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1592년 영하에서 일어났던 보바이의 난이 진압되면서 명나라는 북방 주력군이었던 요동군을 파병하기로 하고 송응창 최고사령관, 이효성 현장 총지휘관을 포함한 4만 3천 명의 군사를 주어 2차 원병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그동안 시간을 끌기 위해 유격장군 심유경을 보내 휴전협상으로 시간을 끌게 했습니다. 한편 고니시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황해도 봉산에 주둔한 오토모 요시무네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오토모는 이를 거절하고 한양 방면으로 철수하여 일본군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1593년 2월 제4차 평양성 전투에서는 고니시가 평양성을 요새화하고 조명연합군이 외성과 읍성을 함락시키고 중성으로 돌입해 압박했고 고니시와 협상을 맺어 추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뒤 일본군은 평양성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리하여 평양성을 잃은 지 7개월 만에 조명연합군에 의해 탈환되었고 선조는 평양성이 탈환되자 의주를 떠나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조선 후기 평양부에서는 석탄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광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19세기 중반 개항전으로 급격한 변화가 조선에 발생하면서 평양부는 서구 열강과 외국인들의 눈에 들었는데 제국주의 열강이 광산자원에 주목하면서
대동강을 활용한 교역을 통해 북방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1866년에는 이러한 평양부의 상업적 가치를 보고 무력을 동반하여 통상을 요구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이 대포를 쏘고 민간인을 살해하자 평안감사 박규수 휘하의 조선군이 배를 급습하여 불태우고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의 서양과의 통상 이후 조선 조정은 근대화 정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광업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이 평양 탄전의 채굴권을 요구하며 광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자원 유출을 막아야 했고 1883년에는 조선이 외국 자본 없이 평양부에서 탄광을 개발했습니다. 개항 전후 외국인들의 평양 방문도 점차 증가했는데 1893년 평양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선교 거점으로 선정되었으며 선교 책임자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에는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동안 평양에서 교회를 돌보던 장로교회 한석진과 감리교회 김창식 등 조선인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 감형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의 감리교 선교부가 정부와 교섭하여 석방을 이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려온 평양 주민들은 기독교를 통해 지방 간의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1897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마튼 베어드가 평양부에 토지를 매입하여 숭실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1903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 숭의여학교를 설립하여 여성교육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이후 1908년에는 숭실학당 대학부가 대한제국 학부로부터 숭실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전문교육까지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1907년에는 감리교 정의여학교가 장로교 숭의여학교로 통합하여 평양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1910년 경술국치에 따라 평양부는 일본식 명칭인 헤이조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만식 등 우파가 인기가 많던 지역이었고 기독교의 교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제가 패배한 후 한반도 북부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북 북단이 되면서 북한의 임시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88 독립보병여단의 김일성이 원산을 통해 귀국한 후 평양에 입성하여 평양시 경무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됩니다. 1945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 군정은 조만식을 내세웠으나 신탁통치 문제 등에서 소련의 뜻을 따르지 않자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북조선 인민위원회 확대위원회 결정에 의해 평양특별시로 승격되었고 중구, 동구, 서구, 북구로 분구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6.25 전쟁 중에는 평양 탈환 작전에서 북군과 유엔군이 승리하여 탈환에 성공하였고 유엔군은 평양시정위원회를 수립해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평양시는 북한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6.25 전쟁에 개입했고 북군과 유엔군은 12월에 평양시에서 철수했습니다. 평양시의 문화유산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다가 6.25 전쟁을 계기로 대거 사라지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만주파 김일성은 허가이의 소련파, 김무정의 연안파, 박헌영의 남노파 등 수많은 파벌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군사적 대참사로 평양의 통치체제 자체가 붕괴되었는데 김일성은 패배의 책임을 반대파에 뒤집어 씌워버리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연안파의 리더 김무정은 평양방위 사령관을 맡았는데 평양 함락에 책임을 지고 실각한 후 몇 달 뒤 사망합니다. 또한 남노당파의 박헌영도 남한 내부 호응의 부진에 책임을 지고 6.25 전쟁 정전협정 직전에 체포된 후 1956년 처형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인 1955년 말 김일성은 고려인들을 싫어하는 연안계를 동원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고려인들을 숙청했고 김일성은 세력균형을 위해 이번에는 연안계가 동지들을 핍박한다고 비판하여 숙청했습니다. 결국 최창익, 박창옥, 김두봉 등
소련계와 연안계는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6년 8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창익, 박창옥 등의 항명을 진압했는데 이것이 8월 종파 사건입니다. 8월 종파 사건을 통해 연안파와 소련파를 괴멸시켰고 이로써 확고한 김일성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지방에서 상경민들이 평양시로 몰려왔지만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평양시 유입을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는 평양시 인구가 300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대기근과 체제 붕괴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과 후유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보류되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대규모 도심 개발 계획이 재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선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설한 개선문입니다. 1982년 김일성의 독립운동 업적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평양 입성 후 개선 연설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입니다. 평양의 개선문은 프랑스 제1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건설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투알 개선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방부 처리한 시체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장소로 1977년 완공되었으며 2층에는 김일성의 시체가, 1층에는 김정일의 시체가 있습니다. 김일성 생존 당시 거주하며 업무를 보는 주석궁이라 불리던 건물로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에 해당하는 건물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인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방북 당시 주석궁에 큰 감명을 받고 루마니아에 돌아가 이를 모티브로 한 인민궁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김일성 광정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처럼 북한을 상징하는 광장입니다. 첫 이름은 중앙광장이었으나 완공 전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 김일성 광장으로 바꿨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각종 군중대회, 열병식 등이 열립니다. 네 번째 김일성 종합대학은 1946년 설립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북한의 100여 개 대학과 500여 개 전문대학, 그리고 고등전문학교 중에서 자타공인 가장 뛰어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 이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개교하면서 자극을 받은 김일성이 종합대학 설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군사회장까지 동원해 종합대학 설립에 보탰고 청원영십에 빌려 대학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개교를 강행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부지는 과거 평양 숭실대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일, 김여정 등 백두혈통 일가 대부분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으며 조선노동당 간부의 70% 이상을 배출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명왕릉은 고구려 초대왕 동명성왕의 무덤입니다. 동명왕릉은 고려시대부터 동명왕묘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류경호텔은 1987년부터 63빌딩에 대적하려고 짓기 시작한 체제선전용 101층짜리 미완공 마천루입니다. 류경호텔 건물에 윤곽이 잡힌 지 얼마 안 돼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건설이 중지되었고 부실공사를 한 것까지 겹쳐 완공을 못했으며 결국 2011년 건설을 재개하여 외장 단장까지 마쳤습니다. 류경호텔은 조선 후기 평양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한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불러 따온 명칭입니다. 여섯 번째 만경대 유의장은 1982년 김일성의 70세 생일에 맞춰 개장한 테마파크입니다. 개장 이후로 10여 년간은 평양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나 포상휴가를 받아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모란봉 극장은 일제강점기 지어진 평양신사가 파괴된 뒤 1946년 그 자리에 국립예술극장이라는 명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김구, 김규식, 김일성, 박헌윤 등이 참석한 남북연석회의가 열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봉수교회는 1988년 설립된 개신교 소속 교회입니다. 이곳 외에도 개신교 교회가 더 있으나 나머지는 금강산 관광,
경수로공사,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방문했던 한국인을 위한 교회였고 현재는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류관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0년 개업한 음식점으로 평양냉면으로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평양시 출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중기의 문신 겸 시인 정지상, 조선의 개국공신 겸 영의정 조준, 갑신정변의 주도자 겸 조선 초대 법부 대신 서광범, 독립운동가 겸 친일파인 미국 외교관 더럼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인환, 독립운동가 겸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사회 찬미를 부른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 평양기생 이난양, 애국가인 작곡가 안익태, 경성 조직폭력배 두목 신마적으로 불리는 엄동옥, 명동의 조직폭력배 두목 이화룡, 명동의 조직폭력배 황병관, 1세대 건축가 겸 루코르비지의 제자인 김중업, 소공동의 조직폭력배 두목 홍영철, 1세대 코미디 트로이카 구봉서, 초대 여성부 장관 겸 37대 국무총리 한명숙,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 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